시편 6장은 군자나 선비가 지켜야 할 기본 강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와 덕과 인과 예를 근거로 군자가 인정이나 덕치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 핵심 목표와 실천 과정을 예견한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별 배경 설명 없이 그냥 원문과 직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어도 도의 뜻을 두고 공자가 군자나 선비가 지켜야 될 네 가지 덕목 중 제일 먼저 도의 뜻을 두고, 그 다음 덕을 근거로 덕을 지키고 덕을 근거함에 두고, 즉 근거함에 덕을 두고 모든 근거를 덕에 두고 의인어인 인을 의지하고 육예를 익힌다, 이런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이 지어도는 바로 인생의 뜻이라는 건 바로 인생의 뜻이죠. 인생의 뜻을 올바른 길에 둔다, 이런 얘기죠. 이런 뜻은 바로 목표나 지향, 이걸 얘기하죠. 도는, 여기서 도는 인간과 세상의 근본 원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과 세상의 근본 원리의 뜻을 두고 거기에 그것을 지향하고, 즉 크게는 절대선, 즉 하늘의 도리, 선왕의 덕지로부터의 그런 도리들, 작게는 주공의 예치와 원리의 문물제도, 이런 것에 뜻을 두고, 그 다음에 의어덕은 거는 바로 거점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죠. 무엇을? 덕을. 그래서 주자는 이것을 바로 거라는 것은 바로 잡을 집이죠. 잡고 수지의 주자는 이 거를 어떻게 받느냐? 잡고, 그리고 의 뜻을 지킨다. 잡고 뜻을 지킨다는 것을 바로 거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덕을 잡고 덕의 뜻을 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도를 따르고 실천해서 얻어진 그런 성과를 바로 덕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모든 근거를 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의 기반을 덕에 둔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의인은 뭐예요? 의지하다, 이런 얘기인데, 바로 여기서 이는 바로 인도와 사람의 가는 길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인도와 인덕을 기본에 두는데, 이것을 의지하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바로 인에 의지해야 된다. 즉 무력이나 속임수에 의한 그런 것을 바탕으로 둔 그런 인은 안 된다. 유는 돈일다, 이런 얘기인데, 즐기다, 예에 즐기다, 예술과 기술을 조화롭게 익혀 일상에 활용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예는 바로 예와 악과 사와 어와 서, 수,
하기시습에서 하기편에서 나온 그런 예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과 기술을 조화롭게 익혀서 일상생활에 활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례는 바로 이거 육례의 그 모든 육례를 익혀서 활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바로 육례는 학문의 그런 실천적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보면은 바로 인지도는 바로 삶의 방향, 올바른 길, 이걸 의미하고, 거덕은 바로 행동의 기준이죠. 덕성을 의미하고, 의어이는 바로 마음의 핵심, 인에 두고, 유어예는 실천적 능력, 기회,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도와 덕과 인과 예, 그 이상과 행동과 마음과 기능, 이거의 전체적인 교육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6장에 현대 교육에 어떻게 접목하느냐, 바로 치어도는 가치지향을 어디에 두느냐, 현대 교육에서는 교육 목적론, 인성 기반 목표 설정을 얘기하죠. 그래서 진로 교육이나 핵심 역량, 사업의 목표 설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며, 거덕은 바로 덕성 기반을 실천으로 해서 현대 교육학에서는 덕성 인성 교육, 행동 윤리 그 개념에 두며 바로 적용은 시민 교육이라든가 규범 교육, 바로 책임, 정직, 자기 조절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현대교육에서는 중점을 두고 있죠. 의어인은 공간과의 관계인데, 바로 이것은 현대교육에서는 사회 정서학습, 협력학습을 의미하죠. 즉 공동체, 상담, 관계 형성, 공감 훈련을 바탕으로 두는 것이고, 유어예는 학문과 기회를 통한 성장을 의미하니까, 이건 전인교육을 현대교육에서는 예술, 체육, 창의 등의 융합, 바로 음악이나 체육이나 교육이나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이나 실습 중심의 교육을 현대학에서는 접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리편 7장은 공자의 교육 철학에 대한 그런 설명의 장입니다. 즉 자발성, 예의, 교육의, 기회의 평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그런 유명한 기절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배우고자 하여 예를 갖추어 찾아오면은 나는 한 번도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뭐 그런 내용인데, 본문을 집계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는 여기서 from이죠. 몸소부터. 자행 속수 이상. 속수라는 그 예가 있습니다. 속수 이상의 예를 스스로 행했다면은 나는 안 해본 것이 없다,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속수에 대한 설명을, 아주 옛날 얘기지만 이것을 알아야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속수는, 이 수는 옛날 말인데, 옛날 말로는 육포라는 얘기입니다. 육포. 속은 묶음이에요. 육포 묶음이야. 육포 묶음. 그러니까 이 속수라는 것은 바로 옛날 스승에게 가르침을 청할 때는 육포, 속수, 육포 10줄을 바꾼 다발을 예물로 바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 가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저 학문을 청하는 최소한의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자행, 스스로 행했다. 속수, 육포 10다발을 스스로 갖추고 와서 바치면서 가르침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스스로 행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속수 꼭 10개의 그 육포 묶음 이걸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바로 학문을 청하는 스스로 이런 행위를 하는 학문을 청하는 최소한의 예절 표시 그런 예를 의미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행위는 뭡니까? 정말 배우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는 얘기죠.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바로 공자의 개방적인 교육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 춘추시대에 신분서열이 엄청 엄했습니다. 보통 이때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 신분제도가 심했기 때문에 출신이나 계급차별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와서 어떤 신분이든지 스스로 와서 속수, 육포 무침, 육포 10줄을, 10줄을 갖다 이렇게 주면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어떤 사람인지, 노예든지, 평민이든지, 귀족이든지 가리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 혁신적인, 개방적인 교육관이죠. 바로 출신 계급의 차별이 없이, 차별이 심했던 그때 그런 차별이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갖다 줬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동기 기반 교육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자행, 스스로 속수를 가지고 오면은 저거 가르쳐줬다. 이런 얘기는 스스로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을 누구든지 교육의 문을 열어준다. 학생의 자발성이 강조되는 현대 학습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주도 학습과 매우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이렇게 가져오면은 자기는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는 바로 교육의 평등성을 의미하죠. 즉, 기회평등을 최초로 명확히 주장한 고대 교육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춘추시대에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를 10다발문을 갖다 주면 누구라도 가르쳐준 공자의 그런 그 교육의 평등성,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시대, 춘추시대는 바로 귀족 교육 중심의 그런 시대에 보편교육의 원칙을 선언한 아주 중요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쳐 주더라도 최소한도 예는 지켜라. 이 속수, 이것은 바로 10개의 육포, 10다발의 육포, 이거는 바로 어떤 그 돈으로 환산해서 이거 같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배우고자 하는 학습의 기본 태도와
자세, 준비하는 그런 정도,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장은 바로 공자의 교육 철학, 즉 자발성, 그리고 속수를 갖다 주는 예의, 그리고 누구도 10개의 육포만 가지고 오면은 누구도 가르쳐주는, 누구라도 신분의 차별 없이 가르쳐주는 교육의 기회균등, 기회의 평등, 이거를 강조한 장입니다. 수리편 8장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배경 설명 없이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겠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불분 불계, 즉 불분, 알지 못해서 분발하지 않으면 요 앞부분은 바로 그 요구자의 행태입니다. 그러면은 불계, 누구야? 개발해주지 않고, 이건 공자가 그런 거. 이 학생이 배우려고 알지 못해서 분발하지 않으면은 바로 개발해주지 않고, 불기, 비는 이게 표현한다, 말을 표현한다 하는데 말이 잘 안 돼가지고 더듬거린다. 말을 표현하려고 표현하지 못해서 아주 더듬거리지 않으면 불게, 알려주지 않고 거이루, 한 모퉁이를 제시해주면, 그 힌트 하나를 주어도 불이 삼, 나머지 세 모퉁이를 이렇게 찾아내 알 만큼, 어떤 거 찾아낼 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즉 나는 다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의 해석만 되면은 그냥 해석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단어를 풀어보겠습니다. 분은 바로 원래 뭐 분통 터진다, 원통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알려고 분발한다 이런 얘기. 학습의 최고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려고 막 분발하는 것이죠. 알 것 같은데 좀처럼 해결이 안 돼서 아주 답답한 모습, 이렇게 발버둥 치면은 불게 가르쳐 주겠다, 이런 가르침을 주겠다. 불게 열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고 분발한다. 알고 분발하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바로 알려고 분발한다. 걔는 가르쳐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비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를 비라고 그래요. 뭔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영 말이 튀어나오지 않을 때, 이때는 표현하지 않을 때, 이때는 바로 입을 열어서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설명해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그걸 깨닫게 열어준다, 이런 얘기고, 우는 이건 한 모퉁이 우죠. 한 모퉁이를 가르쳐주는, 즉 힌트 하나를 주면은 이런 얘기겠죠. 한 모퉁이를 하나 주면은 불이 사각형에서 요 한 모퉁이를 가르쳐주면 나머지 세 모퉁이를
스스로 돌아서 깨닫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모퉁이를 가르쳐 주면은 세 모퉁이를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런 데는 나는 다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불교는 바로 학습자가 답답할 만큼 궁구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결과는 불계. 나는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 공자라는 사람은 학습자가 답답할 만큼 이렇게 연구를 하고 저거 해오지 않으면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야만이 깨우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고민도 하는 사람을,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불비불발은 바로 스스로 말하고 싶을 정도로 고민하지 않으면 나는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루 힌트 하나를 주었는데 그로부터 나머지 셋을 유추해내지 않으면은 스스로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나는 더 이상은 불법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추론하고 확장할 능력이 없으면은 학습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바로 스스로 깊이 생각해서 답답할 지경이 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고 말하고 싶으나 말을 못할 정도로 고민하지 않으면 설명해 주지 않고 공자가 힌트 하나를 주었을 때 나머지 셋을 스스로 따져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공자 교육 철학의 드러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점을 말하면 바로 자발적인 사고, 자발적인 사고. 스스로 고민해야 배우죠. 그 다음에 능동적 질문. 생각을 말하려고 애쓰려고 능동적 질문. 생각을 하고 말하려고 애쓸 때 이때 배움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론 능력이 있어야 되죠. 힌트 하나를 주면은 나머지 셋을 스스로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이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수동적인 학습자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자는 가르쳐 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세 개의 문장 불분불계, 불비불발, 거이루, 불이사무반 이 세 문장이 병렬된 그 조건절이죠. 이렇게 하면은 가르쳐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조건절이죠. 조건일은 바로 불분. 그러면 불개하고, 불비. 그러면 불발하고, 거이루, 불이 사무반. 이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주어졌을 때 이행하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나는 가르쳐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수리편 9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효와에서 상례는 장사를 지내는 일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남이 죽음을 마음속으로부터 애도하고 행동으로 경건하고 신중하게 모셔야 한다.
죽음에 대한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슬퍼해야 하는 것이 인이다. 그러므로 남의 집 상사의 조문 가서도 정중하게 애도해야 한다. 그래서 공자는 조문 가서 배불리 음식을 드지 않았고 또 그날을 노래도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쓴 것이 바로 수위편 9장입니다. 자, 별 배경이 없으니까 본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단어를 살펴볼게요. 자, 공자가 유상자. 유상자는 바로 상을 있는 사람, 상을 당한 사람, 지측, 상을 당한 사람 바로 옆에서 그 옆에서 이런 얘기죠. 이상포야는 일찍이 그런 일이 없었다. 일찍이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다. 항상 절제에 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바로 그날에는 곡은 뭐예요? 곡은 바로 조곡이라고 해서 울며 조문하는 그런 얘기죠. 울며 조문하는 행위를 말했으며 바로 그때는 불과 노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원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시고 유상자지측. 공자는 먹었다. 어디서? 유상자. 상을 당한 사람 곁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런 얘기죠. 공자는 상을 당한 사람 곁에서 식사를 드셨다. 그랬는데 비상 이런 일이 없었다. 배부를 포죠. 일찍이 배부르게 드신 적이 없었다. 자, 공자는 이날에는 곡을 하고서는 곡을 한 그날은 바로 절대 노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중 근처에서는 공자는 식사도 절제했죠. 배불리 안 먹었으니까 식사도 절제했고 그날 조문하고 곡을 한 날에는 음악도 하지 않았다. 이게 주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바로 공자가 예를 실천한 그런 그 일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즉 상을 당한 사람, 상가 옆에서 식사할 때는 배불리 먹지 않았고, 즉 남의 슬픔을 겪고 있을 때 즐기거나 과하게 먹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봤죠. 그래서 그날에 곡을 했으면은 노래하지 않았다. 이 곡은 슬플 때 나오는 슬픔의 표현이고 노래는 즐거울 때 나오는 즐거움의 표현이니까 이거는 바로 감정의 극단이죠. 슬플 때와 기쁠 때. 이 슬픈데 기쁜 노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감정의 절제와 때에 맞는 행동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남의 슬픔을 겪을 때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철저히 절제한 예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그러니까 예의 실천적 철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위편 10장은 공자는 정치적 초신의 원칙을 강조하며 안연은 자기와 같이 국가에서 부르면 나아가서 출사에 일하고 국가에서 부름을 받지 않으면 물러나 스스로를 지킨다 하며 안연을 칭찬한 반면에
자로의 용기 중심 사고에 대해서는 교정을 바꾸기를 요하며 무모한 용맹이 아니라 신중함, 지략, 조심스러움이 지도자에게 필수라며 이상적인 리더십은 감정적 돌진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 지혜로운 조언 수용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기술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먼저 원문을 지켜보겠습니다. 자우인, 여기서 나온 사람은 공자와 안현과 자로 세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안현에게 공자는 안현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용기 측행. 여기서 등용시키다 이런 얘기는 국가가 하는 얘기죠. 나라가 나를 쓰면은, 즉 그러면은 나아가고, 국가가 이 사도 이것도 버릴사입니다. 대개 이것만 버릴사로 하는데 이것도 버릴사니까, 국가가 나를 등용하지 않으면은, 즉 물러난다. 오직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직 나와 공자와 너 지금 안현한테 얘기했으니까 너 바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바로 나와 너 뿐이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오직 나와 안현 너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로가 잘난 체를 좀 했죠. 선생님, 상군을 거느리신다면 선생님께서 상군은 아주 대군입니다. 큰 군대죠. 대군이고, 보통 상군은 약 5만 명의 병력이, 옛날 춘추시대 5만 명이 엄청난 숫자죠. 이런 5만 명 상군을 거느리신다면, 그런 상군을 거느릴 때, 즉 그때 누구와 같이 하겠습니까? 더불어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로가 물으니까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술목이죠. 폭행으로, 그러니까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으려 하고, 빙하, 강에 다리를 놓지도 않고 무장 뛰어들어서 건드려고 남기는 빙하죠. 그러면 자연히 죽죠. 호랑이 앞에 맨손으로 달며들면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깊은 강을 다리도 놓지 않고 그냥 걷는다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자, 얼마나 무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모한 행동에서 죽고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은 나는 더불어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로는 아주 비판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그러니까 공자는 이러한 무모한 자로 얘기는 같이 하지 않겠다. 즉 맨손으로 범을 잡으려 하고 강을 함부로 건너는 식으로 죽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과는 나는 같지 않겠다. 즉 무모한 용기와
무대체의 행동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필야, 임사, 이구, 고모, 불성자야. 반드시 어떤 일을 이 밤에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 구는 바로 두려워한다. 어떤 일을 하면 저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호랑이에 맞서거나 강을 건널 때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즉 반드시 어떤 일을 이 밤에 함에 있어서는 두려워하고, 그렇게 두려워해서 호모, 좋은 계책, 지혜로운 의견과 계책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제대로 성공시키는 사람, 그런 그런 자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공자께서 안연하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나를 쓰면은 나가 일을 하고, 나를 쓰지 않으면은 바로 물러나 숨는다, 이런 태도를 지는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은 나와 안연, 너뿐일 것이다. 이렇게 안연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했지만 자로에 대해서는 자로가 물었죠. 선생님께서는 3군, 즉 5만의 대군을 거느리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일을 이 5만군, 3군을 통솔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로가 물으니까 공자는 폭호, 맨손으로 호랑이를 공격하고 강을 무작정 건너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죽는다면, 그래 죽어도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런 그 무모한 자와, 그런 무모한 자와는 더불어 하지 않겠다. 반드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심하고, 그리고 좋은 계책을 세워서 일을 완성하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용지측견과 사지측장, 요 말이 아주 당연스러운 것 같죠. 요즘 같으면은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 임용자가 임용을 하지 않으면 나가서 일을 하거나 수험을 필요가 없죠. 요즘 같으면은. 그런 이 말은 아주 정당한, 요즘 세대로 보면은 아주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춘추 시대는 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즉 당대 춘추 시대의 정치 현실은 보통 지식인의 태도나 안연의 인격이나 공자의 도덕관을 함께 보면 당연한 일이 이건 아닙니다. 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즉 춘추 시대의 시대적 맥락을 따져보면 당시 보편적 현실은 아주 정반대입니다. 춘추시대 선비들은 버림받아도 체면 때문에 그냥 눌러앉아 있는 것이, 즉 억지로 벼슬에 매달리는 것이 삶이고, 부름을 받아도 민자건처럼 부름을 받아도 능력보다 이익과 영달을 대부분 따지는데, 어떤 사람은, 민자건 같은 사람은 부름을 받아도 이렇게 민자건이나 공자나
안현 같은 사람은 이렇게 부름을 받아도 하지 않는 그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응? 정치가 어지러워도 목숨 걸고 붙어서 출세를 추구하는 의리보다는 실리,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쓰이면 나아가고 버리면 숨는다. 그거는 매우 고결한 안현이나 공자나 또 민자군 같은 그런 고결한 사람들이 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한, 여기에서 말한 행과 장, 이것은 단순한 나아감과 숨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행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고, 즉 세상의 도를 따를 때, 이런 얘기예요. 행은 자신의 덕과 능력을 세상에 베풀어서 백성을 이롭게 위하여 나아간다, 이런 뜻이고, 장은 세상이 도를 잃었을 때 부정에 협조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도를 보존하여 숨기는, 즉 행은 출세가 아니고 장은 실패가 아닙니다. 둘 다 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공자는 오직 너와 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아내의 특징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아내라는 사람은 욕심이 없고 청진하고 도에만 기쁨을 느끼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인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인정한 이유는 대부분 행과 장, 나아감과 숨음을 감정이나 체면이나 이해관계, 두려움으로 결정하지만 오직 공자와 안현만이 도에 합당하면 나아가고 도에 어긋나면 숨으며 원망도 없고 계산도 없는, 즉 이러한 아내의 태도에 공자가 평생 아내를 가장 사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은 진정한 진태 행과장의 그 기준은 도입니다. 즉 이익이나 욕망이나 체면이 아닙니다. 이 장의 핵심 의미는 바로 진정한 진태의 기준이 바로 이익이나 욕망이나 체면이 아니고 나음과 물러남 모두 수양, 모두 도덕적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처세술이 아니라 인의 실현입니다. 이거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면 일하고 아니면 쉬겠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즉 조직이나 정치나 사회가 정당할 때 참여하고 부정하거나 타락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물러납니다. 내주의 어떤 사람, 법무장관을 3년 6개월, 거의 4년 동안 최장수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법무장관에 있을 때는 그 혼란한 시대에 데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큰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가장 바람타기 쉬운 법무장관직을 이렇게 오래 하고도 옆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덕과 또 실력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치에도 정말 대통령에도 모자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어쩌면은 조직이나 정치가 또 사회가
자기가 생각할 때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냥 물러나서 지금은 공부나 하고 사람이나 몰래 돕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안현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나 원망이나 탐욕이 없이 자신의 원칙과 품위를 지키는 그런 의미로 정치를 또는 나아감과 감춤을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여기에서의 숨은 뜻은 도에 합하면 세상을 위해서 나가고 도에 어긋나면 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숨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